2019년 10월 19일입니다. 이제 가을? 가을이죠, 가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보일러도 한번 떼봤는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추워지기 전에 겨울 준비를 해야죠. 사실 어제 제가 다른 사람들과 하는 유튜브 녹음을 했는데, 녹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화성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화성 사건에는 신화가 있죠. 그리고 화성 사건에는 여러 가지, 무엇인가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실제와는 다른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은 어떤, 어제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처럼 고문 기술자 이근한이 화성경찰서에서 당시 그 시기에 근무했다는 것은 당연히 뭐냐면 수사에 참여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다고 경기남부청장이 얘기를 하지만 그건 참 말장난이죠.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그 많은 인원이 수사에 투입됐는데 거기에 이근한 경감, 고문기술자 이근한 경감이 흔히 말하는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관여를 했겠죠. 기록은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풍문으로 떠도는 얘기로 돌아다녔던 얘기들이 일부는 확인이 되고 있고 일부는 또 사실 또 낭설인 경우도 있고. 그럼 도대체 화성 사건의 범인이 누구라는 부분이 아니라 화성 사건의 수사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증거를 어떻게 처리했으며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으며 그럼으로써 누가 승진을 했으며 누가 또 큰 피해를 받고 자살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우리 장기문제 사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건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장기문제 사건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실수, 수사기관의 실수 아니면 어떤 조작, 왜곡 그것을 부추긴 정치권 권력자들 사소한 어떤 것들 그런데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뒷배경이 있는 것들 이것이 사실은 장기문제 사건의 본질이다 라고 그리고 명확한 거는 그 범인은 경찰로부터 최소한 한두 번은 수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이 신화화되고 자신이들이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신화화해서 끝내는 그냥 신화화로 끝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이해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파고들어야지만이 실제로는 범인을 잡을 수도 있고 그 사건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그때 그 사건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저를 욕하고 네? 싫어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본인들은 거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무한대 책임이 아니라 본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그 일을 했고 그랬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공도 그 사람들 것이면 과도 그 사람들 거예요.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실제로는 방송국이라든 이런 데서 싫어하죠. 기피하죠.
짜릿하고 아주 그냥 이런 것들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 좋아하지. 이춘재가 자기 부모한테 성적인 학대를 당했나 말한다. 왜 제가 사이코패스인가? 아니고 왜 여자 프로파일에 손을 잡는 이런 지엽적이고 사실은 본질적인 것과 거리가 있는 그리고 그런 자극적인 것들만을 찾아댕겨요. 정편들, 보도 채널들 다 공중파도 다. 그런데 본질은 조명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마도 그것을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 그 집단들, 그들과 같이 공생했던 언론, 수사당국, 그들의 짬짬이가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화성 사건의 본질을 접근해야 된다. 가장 일반적인 오류는 지금 이런 겁니다. 국민일보가 얘기해주는 태안이법이 주는 교훈, 진범은 언젠가는 잡힌다. 이런 류의 보도가 그래도 비교적 이 화성 사건의 본질에 접근한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수사기관과 당시 그 사건으로 성장했던 그 사건으로 많은 신문팔이를 했던 언론들, 방송국 그들의 과오를 덮어주는 거죠. 대한이법이 주는 교훈, 진범은 언젠가 잡힌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공소시효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진범 잡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된 거는 태환이라고 하는 고통스럽게 죽어간 아이와 그 부모의 그리고 그렇게 죽어간 아이들,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피 맺힌 그 고통 속에서 겨우겨우 분명히 그 전에도 언론과 수사기관에서는 충분히 권력기관에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자고 논란이 있었지만은 공소시효를 없애지 않고 유지한 것은 사법기관, 수사기관, 언론기관, 언론들의 짬짬이 지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공소시효 끝나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기록을 보존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의 언론들이 조명할 수 있을까요? 자기 선배들의 잘못. 천만의 말씀. 제가 어제 그 유튜브 한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어차피 그 언론들도 공범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생하면서 이익을 취득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걸 접근할 수가 없다. 국민들만 사실 바보가 되는 거다. 국민일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결국은 DNA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죠. 미제 사건이 결국은 잡힌다. 근데 그것의 핵심적인 부분은 DNA 법이고 결국은 그걸 확대하는 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엉뚱하고 진짜 하수 저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미제 사건 이유는 그때 DNA법 분석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미제 사건이 된 게 아니에요. 왜? 그 당시의 수사기관의 무능과 그리고 당시의 과학수사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변명. 실제로는 그 기록을 정확히 보고 그 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DNA가 문제가 아니라 수사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들의 의지의 문제. 의지는 결국은 인권의식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냉철하고 열정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그런 일부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80년대, 90년대 군사정권이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공포를 통한 지배를 통해서 실제로 저 사람들이 이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럴까? 근데 연쇄살인이라고는 하는데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에 상응하는 노력을 했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누가 이거 지시해갖고
군사정권의 누군가, 응? 야, 이거 해결하지 마. 계속 언론 그냥 자극적인 거 해갖고 몇 놈 잡아들여. 모르겠어요. 전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 많은 미제 사건들이 미제 사건이 된 이유는 그때 DNA 뽑혀서 된 거 아니에요. DNA 분석 기법이 미진해서 미제 사건이 된 게 아니에요. 파보세요. 지금 화성 8차 사건 보세요. 그리고 화성 많은 사건들 보세요. 이춘재 거기 있었고 실제로는 혈액형조차도 B형인지 O형인지도 정확히 당시에 그럼 혈액형을 분석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혈액형 분석할 수 있었어요. 최소한.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DNA가 없어서 못 잡은 겁니까? 분명히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사냥하러 다니던 이춘재 거기 있었는데 천만의 말씀. 결국은 지금 국민일보가 여기 지금 결국은 DNA라고 하는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미봉, 호도 아니면은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래도 국민일보는 이렇게까지라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경향신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많은 방송 언론들은 본질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 미제 사건이 됐을까?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경찰이 받았어 저기 불러주는 대로 써준 타자기 구실밖에 안 해요. 잘 보세요. 그 많은 미제 사건들이 DNA가 없어 DNA 분석기술이 떨어져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잡힌다. 그렇죠. 언젠가는 잡히죠. 근데 왜 언젠가는 잡히지 않게 공소시효를 그때는 그랬을까요? 그 뒤에도 많은 사건들. 국민일보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제2의 이춘재를 찾을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공소시효 문제일까?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어. 그럼 소급입법?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한적으로 해야죠. 그렇지만은 실제의 소급입법 말하자면 뭐 화성특별법 뭐 이런 거 말고 핵심은 뭐냐면 수사기록의 정확한 정리와 공개 그리고 당시에 그 학사 분석 국가수에서 어떻게 분석했으며 누가 분석했으며 그 과정은 어땠는가에 대한 기록에 대한 공개 그리고 누가 어떻게 기소했으며 검사 누구 판사 누가 재판했고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공개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함으로써 그리고 수사를 누가 했으며 그 수사는 어떻게 해서 갱티국의 사건 보세요. 사건 기록을 제 프로파일러들이 재구성해 보니까 이건 그때도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다른 사건들도 DNA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당시의 경찰들도 그렇고 지금의 경찰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마찬가지죠. 당시에는 열심히 했는데 DNA 기술도 없었고 그냥 과학기술 수준이 천박해서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압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에? 능력이 보전해서 그랬어. 열심히 했는데 미안해. 지금 이런 거잖아요. 천만의 말씀이. 그거는 그냥 이 퉁 치는 거예요. 천만에 각각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충분히 그때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거나 귀찮아서 안 했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여러 가지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안 한 부분들 그 부분을 반성하고 또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어떤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언론의 이익을 위해서 수사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거나 아니면 조작을 하는 게 않더라도 무엇인가를 방치했거나 아니면 그냥 흘려보냈거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미국에서는 이노센스 프로젝트라서 DNA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들의 기록을 재분석하는 프로파일러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미제 사건을 분석할 때는
과거의 경찰의 기록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는 아니라 하더라 최소한 그것은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는 전제로 봅니다. 하여튼 좀 답답해요. 답답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알고 있던 화성 사건 그리고 뭐 소위 경찰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거 사실은 안 믿습니다. 프로파일러 대부분 다 안 믿을 거예요. 프로파일링 교과서의 첫 번째 앞쪽에는 과거의 기록을 재구성하라는 게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미제 사건이 된 거는 사건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거기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뭐 엊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진제 사건이 얼추 정리가 되면은 경찰에서 화성 사건에 대한 백서를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냥 위험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형식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화성 사건의 백서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많은 미제 사건들도 그 기준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유영철 사건, 강호순 사건, 정남규 사건, 연쇄살인 사건, 뭐 그 외에 많은 사건들을 다시 한번 범인이 잡힌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제가 사실 어떤 그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 경찰청 연구관님이 6,000건 넘게 정리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범죄사는 사실은 범죄사를 재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범죄사 재구성은 사실은 매우 위험하고 그렇지만은 언젠간 해야 돼요. 경찰에서는 경찰사라고 하는 한국 경찰사 6건 이만큼을 해놨어요. 제가 그거 보고 이런 작업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본질적인 부분은 경찰사가 아니라 경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범죄사를 정리해야 했다. 근데 범죄사를 정리하려고 하면은 아마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겁니다. 자, 신림동 원룸 침입 사건이 1심에서 주거 침입은 적용이 돼서 징역 1년 실형인데 강간 미수는 적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의 법칙상으로는 강간 미수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은 이쪽 계통인 사람들은 얼추 다 알죠. 그래서 강간에 대한 법의 재구성, 그러니까 비동의 강간죄라든가 특정한 형태 지배 강간이라든가 이런 지금 법적으로 미비한 그 영역을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이 사실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림동 원룸의 침입 그 사건을 제가 여러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사실 많이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무방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프로파일러들이 10몇 년 전에도 제가 일할 때도 그리고 그 후에도 제가 나온 뒤에도 어떤 특정 공간에 특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주거침입 성범죄, 침입 성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그 수사를 하거나 접근한 이유는 이거는 이런 모방 범죄 우려 그 임계점에 있는 범죄자들한테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다 공개가 됐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그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서도 얘기했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기회를 안 주죠. 이렇게 이게 모범 범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발언의 기회를 안 주죠. 소위 범죄 심리학자 뭐뭐뭐 유명한 어떤 사람들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이거는 이 우리나라 성범죄의 그 범죄 구성에 대한 재구성 부분하고 모범범죄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신림동 원룸 침입 판박이 범행 자꾸본이 현직 경찰. 실제로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대단히 큰 자극이에요. 즉, 특정 공간에서 여성을 쫓아가서, 밤에 쫓아가서 뒤에 바로 따라 들어가기. 이 방식은 그걸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니까 매우 큰 자극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그 동영상은 CCTV 영상은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거 위험하다.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보도 준칙 같은 것도 안 지켜요. 언론이 개판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게 어떤 범죄, 예비 범죄에는 어떤 자극을 주는지도 사실 기본적으로 연구하지도 않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없기 때문에 다 걱정이에요. 실제로 신림동 원룸 침입 사건 이후에 위와 비슷한 건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실제로 언론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현직 경찰까지도, 이 현직 경찰은 서울청의 경비 쪽에 있는 경찰인 것 같아요. 기동단 소속이니까. 그것도 경사예요. 경사쯤 되면 사실 경찰 경력이 최소한 10년은 하는 애거든요. 못 돼도 뭐 대충. 근데 얘가 왜 그랬을까? 나이도 한 뭐 대충 이 정도면 40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범죄, 주거침입 강간미수가 왜 벌어지며 이것에 대한 모범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 대응, 이런 부분이 아주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범죄라는 것이 그냥 이런 범죄 수법이 있고 이렇게 뭐 이런 사람 잡아갖고 뭐 이렇게 자꾸 보니까 현직 경찰에서 땡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에 대한 보도나 아니면 언론에 대한 접근이 큰일 납니다. 이건 범죄는 모범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걱정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고, 실제로 이런 모방범죄, 모방성범죄는 직업하고 상관없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뭐 공무원 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범죄는 특별한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범죄는. 범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성범죄도 특히. 우리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에 대한 방어라든가 아니면은 특정한 전체적인 사회적인 형태의 범죄 예방에 대한 부분, 이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얘기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에 대한 건데,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현직 검사 모두 없애야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비검찰을 추진한다. 이전엔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근데 왜 안 되죠? 엄청나게 현직 검사들, 검찰청에서 반발이 심하고, 반발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그래, 한번 비검찰 검사 출신 한번 거기 인사해봐. 응? 내가 이제 뭐든 잡아 넣을 테니까. 이게 이 자리가
기조국장, 기조실장, 검찰국장, 그러니까 검찰의 비리라든가 인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사 부분, 아니면 조직 부분, 이런 부분, 예산 부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법무부의 어떤 간부라고 하면, 거기 구성했다고 하면, 당연히 검사들은 자기의 적대적인 사람, 지금까지는 자기가 오히려 거꾸로 검사들 중에서 법무부에 파견 나가서 법무부를 검찰청화한 거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들이 영향력이란 뭡니까? 조국 전 장관을 가족을 했던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별건 수단은 뭐든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권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현직 검사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할 때 법무부의 그 주요한 요직 자리를 비검사로 보직할 때 필요한 보호 장치가 있어야죠. 무슨 장치? 적어도 이런 기조실장이나 검찰국장 같은 그런 사람들을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보임할 때는 당연히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나 기소할 때 특별한 형태의 보호장치, 즉 기소위원회라든가 이런, 즉 직접적으로 검사들이 이 사람을 위해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지 못하게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위도 말하자면 자기들도 이제 소위 말하는 법률가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매우 민감한 권력투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비검사,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쳐요. 이제 지금 법무부 감찰국장에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간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법무부의 그 검찰국장에 보임이 됐는데 그 자리는 검사들을 에 대한 인사나 조직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검사들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악감정을 가진 게 아니에요. 검사들이 악감정을 가졌겠습니까? 악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검찰국장이, 그러니까 비검사 출신 검찰국장이 대검찰청의 검찰의 검사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검사들이 무엇인가 어떤 꼬투리나마 그 비검사 출신의 검찰국장의 개인한테가 아니라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모르게, 그렇지만은 느낌이 오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한다고 하죠. 전 못하겠습니다. 그죠? 그 비검사 출신의 다. 그럼 어떻게 하죠? 거봐. 안 하잖아. 검사로 보임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참 디테일에 약해져. 디테일에 약하고 그걸 보호하지 않으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지 모가지가 달아나. 조국 장관 목 달아나는 거 뻔히 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이 과한가요? 디테일이 강해야 돼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진짜 공연불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얘기는 사실 이전에도 나왔던 거예요. 10년 전에 나왔던 거고, 노무현 정권 때도 나왔던 거고, 왜 안 됐겠습니까? 법무부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사화가, 법무부의 탈검사화가. 여태까지 법무부 검찰국의 국장과 과장 직원들은 검사들한테는 엘리트 코스입니다. 여기를 갔다 와야지 검사장도 되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인데 쉽게 내놓겠습니까? 검찰에서는 독립수사청을 설립을 제안한다고 하죠. 사실
그래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뭐 이제 마약수사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직폭력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는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얘기를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지금의 검찰은 기소만 남기고 나머지 수사 인력은 전문 수사 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 검찰청이 있고 그 산하에 마약수사청, 조직폭력, 그러니까 거대한 메머드화 된다. 이걸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은 큰 틀에서는 검사는 당연히 그냥 기소만 해야 되는 거고 검찰은 전문화된 수사는 있어야 되는데 그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 인력과 같이 해서 이게 같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경찰의 범죄 수사. 그러니까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과 검찰의 마약 수사 인력을 합쳐갖고 범죄 수사, 그러니까 마약 수사청을 하되 거기에는 기소권이 없어요. 기소권은 당연히 검찰에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제는 경찰의 수사 인력을 같이,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같이 전체적으로 다 찢어갖고 붙이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검찰청이 있고 그 밑에 독립수사청을 일종의 외청의 외청 형태로 두고 거기에다 경찰 인력을 이렇게 갖다 붙여갖고 이건 안 되죠. 이건 개혁이 아니죠. 이건 개혁이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문제. 외국에 지금 크로아티아가 조금 상당히 그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나 봐요. 사실 정의의 문제는 상당히 큰. 홍콩에서도 지금 15살 소녀가 물에 빠져 죽고 뭐 여성 시위자들이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 성폭력을 당했다. 정확히 성폭력을 당했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도 19세에서 20세 사이에 남성 5명이 15세 여성을 1년 반 동안 집단 성폭력 반복적으로. 이건 지배 강간, 반복적인. 근데 그것을 소위 말하는 크로아티아 사법부가, 재판부가 석방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법제도가, 특히 성범죄에 대한 사법제도가 그렇게 미비한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크로아티아.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법원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법부가 지금 맹비난 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크로아티아의 첫 여성 대통령인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라고 하는 분도 역시 트위터에 그렇게 얘기를, 피해자 폭력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힘없는 사람들, 소수자, 여성, 이런 사람들 집단에 대한 아주 가혹한 성범죄, 폭력범죄들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잘 대응이 안 되죠. 저는 화성 사건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게 그 사회의 정의의 척도인데 크로아티아도 그 부분을 지금 못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고양이와 강아지에 대한 학대가 사건이 마포 경찰서에서 망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고양이 강아지 학대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게 그 강아지를 특정한 부분을 훼손해 갖고 죽이거나 높은 건물에서 떨어뜨려서 죽이거나 일부러. 그리고 또 어떤 유튜브는 이건 진짜
성적인 그 변태, 성적인 성범죄자이죠. 유튜버가 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암컷 고양이 자기가 키우는 얘 성기를 문질러갖고 성적 학대를 했습니다. 이건 학대 범죄죠. 동물 학대 범죄이면서 성적인 범죄이죠.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성적 범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유튜브를 공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성적 학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으로는 사실은 처벌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법적인 보완,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이런 SNS상에서 이런 일종의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헤이트 범죄, 크라임 같은 거를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 학대 동영상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고발하고 이 사이버 공간에서 추방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너무 잔혹하죠. 자기 동물을 바깥 높은 동물에 던져버리고 특정의 동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해서 버리고 거리에 널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적으로 이렇게 학대하는 인간성의 끝을 보는 것 같아요. 인간성의 끝을 보이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글쎄요. 가능하면 몸이 허락하는 대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요새 방송을 많이 줄이는 이유도 사실 이제 이명이 오래 가기 때문에 사실 말을 많이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